이 유치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분석하여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라고 한다면 이 유치권은 진정한 유치권이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충족하지 못하는 성립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장 유치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따져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겁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어음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이런 건데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타인의 물건, 동산 또는 부동산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경우에 두 번째, 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관하여 생긴이라고 하는 말을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련관계 또는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에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채권자인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점유는 법에서 허용하는 이건 적법한 점유라 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채권이, 유치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 등이 이게 존재하지 아니어야 돼. 이런 특약 등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이런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이 진정한 유치권이고,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함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유치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 자체가 참 어려운데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차근차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고 했는데, 타인의 물건은요,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죠. 동산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볼까요?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만족을 다 받을 때까지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겠다, 반환을 거부하는 권리, 이게 바로 유치권이라고 그랬죠. 볼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을이라는 사람한테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시계 수리. 그러면 시계 수리를 맡기면서 10만 원의 시계 수리를 맡기로 시계를 수리해 주겠습니다. 이 10만 원은 이 시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이 시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어떻습니까? 갑이 나중에 시계 찾으러 오면 을이 어떻게 합니까? 을이. 시계 수리비 10만 원 내놓기 전까지는 반환 못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게 바로 유치권 아닙니까? 이 채권의 변제를 다 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부하는 거야. 근데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이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행할 수 있는 거죠. 갑이 찾으러 오든, 갑의 아내가 찾으러 오든, 갑으로부터 시계를 샀다는 사람이 오든, 누가 오든지 간에, 시계 수리비 내놔. 시계 수리비 내놓기 전까지는 반환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에 관하여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관하여 생긴 채권이래야 돼. 그럼 부동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갑의 건물을,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여기서 공사업자에게 여기서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만약에 3억 원이 남아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을이 이걸 공사를 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얘가 공사대금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3억 원 공사대금 내놔. 3억 원 공사대금 다 주기 전까지 너한테 키 묻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거는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타인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건 부동산이죠. 관하여 생겼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하여 동산, 부동산 나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시계 수리비는 뭡니까? 이 시계 수리비는 시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지.
그런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이 공사대금 채권은 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지.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니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채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유치권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핸드폰 좀 누가 줘보실랍니까? 그냥 줘보세요. 보세요. 이래야 됐다 합시다. 제가 이분의 핸드폰 수리업자입니다. 핸드폰을 이건 수리를 맡아가지고 10,000원 받고 핸드폰 30,000원 받고 핸드폰을 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돼가지고 핸드폰 찾으러 왔습니다. 그럼 핸드폰 수리비 30,000원은 이 핸드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지.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이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잖아. 핸드폰 수리비 30,000원 주세요. 주기 전까지는 반환 못합니다. 이렇게 하겠지.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니까. 근데 보세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합시다. 제가 이분의 핸드폰을 우연히 내가 입수하게 되었어. 이분의 핸드폰을 우연히 입수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전에 가가지고 돈 100,000원 꼬간 게 있어. 꼬간 거 있는데 그거 안 갚어. 그 나한테 핸드폰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님 그거 제 핸드폰입니다.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당신 나한테 전에 100,000원 꼬가지고 간 거 있지. 그 100,000원 꼬가지고 간 거 그거 내놔. 그거 내놓기 전까지는 시계 못 돌려줘.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 그 100,000원 이 시계에 관하여 생긴 게 아니잖아. 시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잖아. 따라서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래야 돼. 그래야만이 비로소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 채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직접적인 결론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하에 사이의 결론성은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시계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시계 수리비 100,000원 했습니다. 시계 다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그러면 갑이 시계 찾으러 왔을 때에 그럼 을이 100,000원 주기 전까지는 시계를 못 들어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갑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을한테 와가지고 시계 다 고쳐놨습니까? 예, 고쳐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줬더니 이 시계 차보고 예, 잘 가나 안 가나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예. 예,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사장님, 내 얘기 들어.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전화 한참 얘기하다가 그냥 가버렸어. 시계 수리비도 안 주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하는 거지. 점유를 상실했잖아. 권리가 없어졌잖아. 그죠?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갑의 처가 그 사실도 모르고 요 시계에 보면 연결핀이 있죠. 이게 연결핀이 톡 튀어나가가지고 어디를 갔는지 찾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이 시계 수리업자한테 와가지고 사장님 여기 연결핀이 도망갔는데 이거 하나 끼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왔단 말입니다. 그 우리 요 시계 전에 시계 수리비도 안 주고 그냥 가져간 거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 시계 수리비 100,000원 내놔. 100,000원 내놓기 전까지 시계 진짜 못 들러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이 시계 수리비는 지금 생긴 것이 아니잖아. 지금 목적물을 점유하는 도중에 생긴 게 아니잖아. 과거에 생긴 거잖아. 그래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론관계가 있으면, 즉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시계 수리비가 시계에 관하여 발생한 시계 수리비가 있으면 족하고 그 시계 수리비가 지금 현재 점유 중에 발생했는가 과거에 발생했는가 묻지 않는다 이겁니다. 부동산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건물에 공사를 했어. 공사대금 3억 원. 나중에 내가 대개 공사대금 잔금이 남아있을 때 나중에 갑이 이거를 나중에 팔거나 세를 놓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공사잔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을이 갑에게 점유를 넘겨줬어. 키를 넘겨줬어. 그럼 얘가 유치권 행사 안 하는 거죠. 유치권 행사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갑의 재산 상태가 아주 악화돼가지고 갑의 건물이 경매로 나가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건물 공사한 건물 가가지고 다시 점유를 회수했습니다.
점유를 해서 가지고 얘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이 공사대금 채권은 지금 현재 점유하는 도중에 발생한 게 아니지. 전에 발생한 거잖아. 지금 점유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에 발생한 거잖아. 그래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즉 목적물과 그 채권 사이에 결론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목적물의 점유와의 사이 결론성은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이 그런 거야. 관하에 생긴 채권이 있기만 하면 그 채권이 언제 발생했는가, 지금 현재 점유 중에 발생했는가, 과거에 발생했는가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럼 보세요.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예? 자,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을 때 대표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공사대금 채권이지. 공사대금 채권은, 부동산에서 공사대금 채권은 그 신축 건물에 관하에 발생한 채권이잖아. 그럼 당연히 공사대금 채권과 신축 건물 사이에 결론관계, 연관성이 있는 거죠. 결론성이라고 하는 말은 관하에 생겼다라는 것을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론성이 있다 또는 결론관계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에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관하에 생긴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결론성 여부에 관한 것이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서 키워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은 그 신축 건물에 관하에 발생한 채권이죠. 또 주로 문제되는 것이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관한 얘기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라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필요비는 이런 겁니다. 목적물의 현상 유지, 자, 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 이거를 필요비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아니나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 이것을 유익비다라고 합니다. 이 필요비, 유익비 이것은요 그 목적물에 관하에 발생한 채권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필요비. 갑소의 부동산의 주택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세를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거나 뭐 세를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한밤중에 겨울인데 한밤중에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아서 가가지고서는 이 근처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이 보일러 가게에 갔더니 보일러 모터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이거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세입자가 이 보일러 모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3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 30만 원 보세요. 지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비용이야.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야.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지. 원래 여기서 해가지고 이게 보일러 모터가 노후대가 고장나가 수리한다라고 한다면 원래 수리비는 누가 내야 되는 거야? 집주인이 물어줘야 되는 거지. 여기서 필요비는 임대차 관계에서 필요비는 집주인 임대인의 부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가지고 을이 먼저 해가 30만 원 먼저 해가지고 지출해가지고 여기서 보일러 모터를 수리했단 말입니다. 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반테 그러겠죠. 보일러 모터가 노후돼가지고 내가 30만 원 수리비를 지출했습니다. 그 수리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나중에 얘가 수리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너 옛날에 내가 보일러 고치느라고 30만 원 낸 거 그거 왜 안 주냐? 그거 주기 전까지 너한테 반환 못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보세요. 필요비라고 하는 건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세를 얻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여기서가 유리창이 막 다 깨졌습니다. 그 유리창이 다 깨져가지고 여기다 비바람이 막 들어치고 한다 하면 유리창을 갈아 끼우는데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꼭 필요한 비용이지. 필요비를 내가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필요비를 내가 지출한 비용 내놔라. 내놓기 전까지는 내가 반환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아니야. 그러나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유익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새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집이 자 여기서 임대주택 여기가 이게 주택이 이게 연탄 보일러입니다. 연탄 보일러인데 근처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새 사는 임차인이 여기다가 도시가스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하느라고 들어간 비용 1,000만 원을 지출했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야? 연탄 보일러도 난방할 수 있잖아.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아니잖아. 근데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는 거지. 연탄 보일러 집에서 도시가스 보일러 집으로 이 집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는 거잖아.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거를 유익비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유익비가 발생한 경우에 자 여기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여기 증가된 가치를 선택하든지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차인은 지출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을이 여기다가 보일러 설치했습니다. 보일러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임대차가 2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을이 갑에게 내가 여기다가 보일러 설치하느라고 1,000만 원 들었다. 1,000만 원 들었으니까 여기서 자 1,000만 원 내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갑이다 말고 야 네가 나한테 그때 당시에는 네가 1,000만 원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해가지고 내가 넘겨받는 보일러는 1,000만 원짜리 새 보일러가 아니라 2년 사용한 중고 보일러를 넘겨받는 거 아니야. 어? 따라서 이거 1,000만 원 이걸 다 지출할 1,000만 원 다 하려고 할 수 없다. 지금 이거는 지금 2년 동안 사용한 중고 보일러로서 이거는 9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900만 원 내라. 증가된 현존가치 증가된 금액을 내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보세요. 여기서 1,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현재 보일러 품귀 현상이 생겨가지고 2년 사용한 중고 보일러도 1,200만 원이야. 그런 경우에 을이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1,200만 원 내놔라. 네가 1,200만 원 중고 보일러를 공짜로 취득하는 거니까 비용은 내가 지출했으니까 1,200만 원 내놔라. 그러면 갑이 뭐라겠습니까? 너 나한테 무슨 보일러 장사하냐? 너 1,000만 원 들여 설치했다며. 1,000만 원 들여 설치했으면 내가 1,000만 원 주면 되지. 무슨 1,200만 원 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인은 지출한 비용을 얘가 선택하게 되면 임대인은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라고 하고 증가된 현존 가치를 선택하게 되면 임차인은 증가된 현존 가치를 상환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유익비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필요비는 보세요.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어. 내가 여기다가 유리창이 깨졌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유리창이 깨졌다. 유리창 갈아 끼우는 비용, 지출한 즉시 비용을 내놔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보일러 모터가 노후돼가지고 교체했다. 그거 바로 청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대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집주인이 보내주든지 아니면요. 다음 달 월세 낼 때 까고 보내세요. 이렇게 하겠죠. 즉, 필요비는 즉시 결제하는 성질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 필요비를 기초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결제되니까. 문제는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하는 가치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된 가치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따라 유익비는 나중에 결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유익비에 대한 것은 유치권에 관한 문제가 주로 비용 상환 청구 관련해서 여기 유익비가 문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유익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유익비죠.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유익비야. 그러면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유익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판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보게 되면 갑의 상가 건물에 새 들어 살고 있던 임차인이 여기다가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간판 설치비.
간판 설치비 해가지고 간판 설치비 3천만 원 들었습니다. 임대차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의리 가백에 간판 설치비 3천만 원 들었으니까 그거 내놔라라고 청구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간판 설치비 이거는 유익비입니까? 아까 유익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유익비는 뭐예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유익비지. 간판 설치하게 되는 경우,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임차 건물에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는 겁니까? 아니지. 간판 설치하면 건물주가 좋아해요? 아니, 건물에 여기 볼트 자국 생기고 하잖아. 간판 설치하는 거 오히려 싫어하잖아.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잖아. 간판 설치 왜 했습니까?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지가 장사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거 뭡니까? 비용은 지출했습니다만 유익비가 아니지. 유익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거 가지고 지금 주장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갑의 건물에 의뢰하는 사람이 세 들었습니다. 세들 살다. 임대치간이 끝났습니다. 임대치간 5년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 자 반환하라고 하는데 이거리 그럽니다. 내가 여기다가 이 상가 건물에 내가 인테리어 했다. 인테리어 비용 1억 원 지출했다. 1억 원 인테리어 비용 지출한 거 그거 내놔라. 내가 여기다가 인테리어 하느라고 여기 삐까번쩍 비용 지출했으니까 그 비용 내놔라 라고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있는 판례 얘기하는 거야? 사건 얘기하는 거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 시에 내가 여기다가 인테리어 하느라고 1억 원 지출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 1억 원을 내놔라 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유익비냐 이 말이야. 인테리어 비용 유익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테리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테리어 하는 이유가 이 임차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거야? 아니지. 지가 장사하려고 설치한 비용 지출한 거잖아.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들어간 비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유익비가 아니니까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 갑의 건물을 이거를 낙찰받았어. 낙찰받은 여기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유치권 신고라고 의뢰하는 사람이 유치권 신고하고 있어. 유치권 신고하고 있는데 그 유치권 신고하고 있는 채권의 내용이 간판 설치비거나 아니 인테리어 비용이거나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요. 얘는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지. 가장 유치권자라는 얘기지. 유치권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유치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이 목적물하고 결론관계 없으니까 유치권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찰받고 난 다음에 얘가 유치권을 주장하면 너 유치권자가 아니잖아. 나 비용 지출한 게 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간판 설치비 아니냐? 인테리어 비용 아니냐? 그럼 네가 장사하려고 네가 비용 지출한 거 아니냐?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들어간 비용이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나한테 유치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어떤 사람이 갑의 건물에 의뢰하는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해서 이거 세대로 살던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1억 원 내가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얘가 1억 원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1억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뭐냐면은 1,000만 원은 여기 왜 가지고 여기 이런 쪽에 천장이 이게 이렇게 불연제로 되어 있죠. 불연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게 되면 이게 습이 차고 하다 보게 되면 이게 썩잖아. 이게 썩어서 막 주저앉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천정 공사하느라고 여기서 해가지고 1,000만 원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건물이 여기가 나무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단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에 되게 되면 덜컹덜컹 소리도 나고 찬바람도 막 썩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알루미늄 샤시 이중창으로 여기서 창호를 설치했습니다. 3,000만 원 들어서 알루미늄 샤시 이중창 창호를 설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자 인테리어 했습니다. 식당도 꾸미고 벽에 이런 것도 인테리어도 하고 이러느라고 인테리어 하느라고 여기서 해가지고 인테리어 하느라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6,000만 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방하고 집기 설치하고 하느라고 1,000만 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 금액이 모두 다 그냥 이거 빼고 그냥 인테리어 비용 이래가지고 1억 원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해서 1억을 내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얘는요
얘는 유치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1억 원을 신고한 이 사람은 유치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유치권자예요? 아니에요? 하나하나 봐야 되겠죠? 이거 인테리어 비용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지가 장사하려고 비용 지출한 거지. 이건 필요비도 아니고 유익비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뭡니까? 이거 창호 설치했습니다. 나무 단창으로 됐던 걸 알면 사실 이중창호로 개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무 단창이었던 집이 이게 알면 사실 이중창호로 바뀐 거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된 거잖아. 그 요 부분 이건 뭡니까? 이거는요. 이건 유익비지. 이건 뭡니까? 천정공사한 거. 이건 뭐예요? 필요비지, 필요비. 필요비. 따라 얘는 유치권자는 유치권자야. 유치권자는 유치권자인데 1억을 가지고 유치권 신고했다 하더라. 얘는 1억짜리 유치권자가 아니지. 4천만 원짜리 유치권자지. 그럼 낙찰자 나는 얘한테 4천만 원 물어주면 되는 거지. 이해가셨습니까? 여기서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관하에 생겼는가?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에 생겼다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계수리비가 시계에 관하에 발생한 채권일 때 시계 반환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거야. 공사대금 채권, 그 신축 건물에 관하에 발생한 채권이 생겼을 때 그 신축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하에 생긴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로 문제되는 것이 공사대금, 유치권 인정되는 것으로 공사대금 채권.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것. 그 말은 무슨 얘기?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필요비나 유익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실제로 보게 되면 필요비나 유익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보세요. 유치권이 가장 유치권자도 아닌 것이 유치권을 신고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세요. 갑수의 주택에 을이라고 하는 여기서 근저당권자 있습니다. 3억 원. 병이라고 하는 전세권자 있습니다. 1억 원. 정이라는 2순위 저당권자 있습니다. 1억 원. A라는 사람이 여기서 임차로 들어갔습니다. 소액보증 임차인이 아니라고 합시다. 1억 5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해가지고 경매로 매각됐는데, 낙찰됐는데, 그럼 이게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게 만약에, 이게 배당할 금액이 4억 5천이란 말입니다. 4억 5천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3억 원, 1억 원, 4억이죠? 경매 비용 무시합시다. 그래서 얘한테 5천만 원 가지. 얘는 어떻습니까?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임차는 하나도 못 받는 거지. 하나도 못 받게 되면 얘는요, 여기서 대학력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배제권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경매로 모두 소멸하게 되고 실제로 돈 하나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이 사실은 얘는 임차인에 불과한 거야. 임차인에 불과한데 얘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거야. 돈 다 못 받았어. 보증금 하나도 못 받았어. 근데 이걸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면 안 되니까 난 유치권자인 것처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얘는 유치권자가 아니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한단 말입니다. 나 보증금 못 받았다 알아가면서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때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요게 논리적으로 지금 간단하게 봅시다. 갑수의 건물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1억 5천 지급한 것이 있어. 임대차 끝나고 나가지고 자 여기서 을이 갑에게 이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얘가 유치권을 주장하려고 그래. 그 유치권을 주장하려고 하게 되면 이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에 발생한 채권이 해야 되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 임차 주택에 관하에 발생한 채권입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관하에 생긴 채권입니까? 관하에 생겼다고 한다면 유치권 인정되는 거지. 유치권 인정된다고 하면 이 돈은 무조건 다 받는 거지. 결론이 관하에 생긴 채권이라고 결론이 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 받는 채권 다 유치권에서 다 담보되니까 100% 다 만족받는다는 얘기지. 이거는 관하에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잘 보세요.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 1억 5천 보증금 1억 원 1억 5천 이거는요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지출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출한 비용입니까? 임대인에게 지출한 거지 임대차 목적물에 지출한 게 아니잖아. 임대인에게 지출한 거잖아. 따라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낙찰자가 임차인이 보증금 다 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보증금 다 받기 전까지 못 나간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보증금 다 받기 전까지 못 나간다 이 말은 보증금 받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화 유치권 주장한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유치권자가 아니지. 이게 유치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잖아. 관해 발생한 채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얘는 유치권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보세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만한 채권은 관하에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당연히 결론성이 없는 것이고 따로 유치권에서 담보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낙찰자한테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보증금 다 받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 주장 못한다는 얘기지. 권리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권리금은 보증금도 그러할진데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법상 보호되는 게 아니잖아. 따라 권리금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권리금 회수 못했다고 해가지고 유치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지. 실제로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5억짜리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팔고 자 여기서 지금 계약금으로 1억 받고 1억 그 다음에 중도금으로 2억 받고 자 1억하고 2억하고 받고 해가지고 자 1억 받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난 다음에 지금 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부동산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라. 등기를 먼저 넘겨주라. 왜냐하면 내가 이 부동산을 등기를 넘겨주면 내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다 대출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잔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부터 넘겨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존재할 수 있죠? 그럼 얘는요, 공사대금 2억, 아니, 매매대금 2억은 아직 못 받은 거지. 그래서 얘 앞으로 등기를 먼저 넘겨줬단 말입니다. 등기를 넘겨줬는데 아직 2억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을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럴 때 X가 이 부동산 낙찰받는다고 했을 때 갑이 나 이 건물에 내가 매매대금으로 2억은 못 받은 것이 있다. 못 받은 거 있죠? 내가 2억은 얘가 지금 을 명의로 된 부동산이 X에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낙찰자한테. 이럴 때 갑이 있다 말고 낙찰자에 대한 관계에서 내가 2억 원 매매대금 다 못 받았다. 잔금 다 못 받았다. 2억 원 다 받기 전까지는 내가 점유를 못 넘겨준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시스템 아시겠어요? 갑이 을에게 먼저 등기부터 넘겨줬어. 나중에 2억 원 주게 되면 얘가 2억 원 받고 넘겨주고 이사 갈라 그래. 근데 얘가 아직 등기만 넘겨주는 상태인데 얘가 을 소유의 부동산에 다른 사람이 경매로 넘어가. 얘가 매매대금 2억 원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2억 원 내가 못 받아가지고 너한테 이 집 못 비워주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 많이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이 매매대금 채권은 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입니까? 잘 생각해야 돼. 관하여 생겼다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야. 관하여 생겼냐 이 말은. 관하여 생겼다는 관련하여 이렇게 국어사전적 의미를 가지 말고 결론성 있는 채권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2억 원 이거 뭡니까? 이 건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결제되어야 될 매매대금이잖아. 이 건물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 두 사람 사이에, 즉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잖아.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될 것이잖아. 이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 따로 이 경우는 낙찰자에게 내가 여기서 매매대금 2억 원을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경우는 내가 매매대금 다 못 받았다고 하면서 유치권 주장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는요, 유치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으므로 유치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공사했습니다. 공사대금으로 3억 원 있습니다. 이 공사대금은 이 신축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죠. 따라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 있는 거지.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 건물에 대하여 A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공사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자재를 공급해서 건축 자재, 모래, 자갈, 시멘트, 뭐 철근 이런 거 공급했어.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 A라는 사람이 나 여기다가 공사 자재를 공급했는데 아직까지 돈 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돈 다 받기 전까지는 내가 점유를 못 넘겨주겠다라고 A가 주장했어요. 여기 건축 자재 대금은 지금 갑과 A 두 사람 사이에 결제돼야 될 것이지, 이 신축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잖아. 공사대금 채권은 신축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지만 여기 건축 자재 대금은 아까 매매대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 사이에 결제돼야 될 내용이지 이 신축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세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아주 실무상으로 이렇게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보게도 이런 경우는 가장 유치권인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주로 유치권에서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공사대금 채권이고, 그 다음에요,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거는요, 유치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결론관계는 채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필요비 또는 유익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장 많이 유치권을 주장하기는 하는데 유치권자가 아닌, 유치권에서 담보된 채권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게 뭐냐면은 임차인이 보증금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주장하는 거야. 또 뭐요? 매매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주장하는 거야. 이런 경우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단 말입니다. 매매대금 채권 또는 자재대금 채권 이런 거 가지고 유치권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기본이 뭐예요? 어떤 채권이 발생했는데 그 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래. 여기서 관하여 생겼다고 하는 얘기는 그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론관계가 있어야 돼. 결론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채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 자체에 들어간 비용이라야 결론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결론성에 관한 것이 유치권에 있어서의 제일 관건이 되는 그런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결론관계 자 342페이지 보세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론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 된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343페이지에 결론관계 인정되는 경우 공사대금 채권 주로 인정된다 그랬죠?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필요비, 유익비 이런 거요. 자,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소립의 청구권, 이것은요, 지극히 학문적인 개념이고 실무상 부동산 경우에서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결론관계 부정되는 것으로 뭐 있습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증금은 임차 건물에 관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돈이야. 임차 주택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자, 권리금도 마찬가지. 그 다음 뭡니까? 매매 대금 채권, 목적물 자체로 생긴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과 관련해서 자, 여기서 매매 목적으로 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에 건축자재 대금 채권, 이런 것들은 매매 대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결론관계는 채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론관계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제일 까다롭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치권의 성립권에 관한 얘기 두 번째 얘기까지 했습니다.